감방 안은 축축하고 절망적인 냄새로 가득하다. 돌멩이에서 탁한 물이 뚝뚝 떨어지며 진흙투성이 바닥을 더럽힌다.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는 썩은 집 위에 앉아있다. 한때 왕호를 쥐고 조약에 서명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헝클어진 회색 머리카락을 풀어내며 떨린다. 2월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든다. 맨발은 감각을 잃었다. 한때 베르사유 궁전의 복도를 거닐던 여인은 이제 경비병들의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에 시간을 세고 있다. 19살. 그녀는 19년 동안 영국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사촌 엘리자베스가 그녀를 살려주지만 땅에 묻습니다. 방문객도 없고 스코틀랜드 소식도 없습니다. 자유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검은 드레스는 몇 달째 변함없이 그대로다. 음식 얼룩이 먼지와 뒤섞인다. 그녀의 마른 입술은 황금빛 젊음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기도를 중얼거린다. 마치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듯 그 말들은 끊어져 나온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창살이 쳐진 창문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 고양이는 그녀가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았던 시절에 대해 속삭인다. 대사들이 그녀 앞에 절하던 시절, 그녀의 아름다움이 유럽 궁정 전역의 전설로 남았던 시절, 한때 푸르고 빛났던 그녀의 눈은 이제 움푹 꺼지고 흐릿해졌다. 얼굴에는 패배의 상처처럼 주름이 잔뜩 졌다. 한때 프랑스에서 가장 값진 진주로 장식되었던 그녀의 목에는 검은 얼룩이 남았다.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그 얼룩 침묵은 완벽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힘겨운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가끔씩 쥐 한 마리가 그림자 사이를 쏜살같이 지나갔다. 마리아는 부러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쥐조차도 마리아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철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무장 경비병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국 여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때 자신들과 동등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정치적 골칫거리일 뿐입니다. 그의 배는 허기로 꼬르륵거렸다. 음식은 하루에 한 번 도착했다. 퀴퀴한 빵과 탁한 물. 가끔은 운이 좋으면 곰팡이 낀 치즈 조각도 있었다. 홀리루드 궁전에서 열었던 연회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마리아는 눈을 감고 정원의 장미 향기를 떠올리려 애썼다. 류트 음악 소리, 피부에 닿는 비단 같은 감촉. 하지만 그 기억들은 연기처럼 사라져갔다. 남은 건 이 감방, 이 추위, 이 끝없는 고독뿐이었다. 그녀는 힘겹게 서 있었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창가로 걸어가 잿빛 영국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의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하늘. 그녀가 늙고 병들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본 하늘. 그녀는 얼음장 창살에 이마를 기댔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운명에 대한 분노, 그녀를 단죄한 결정에 대한 분노, 그녀를 짐승처럼 가두어둔 사촌에 대한 분노. 그의 숨결이 쇠를 가린다. 그 숨결에 그는 손가락으로 왕관을 그린다. 너무 오래전에 잃어버려 그 무게조차 기억나지 않는 왕관. 그 모습은 마치 한때 그의 것이었던 모든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 검은 고양이가 창문에서 야옹거린다. 마리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양이를 바라본다. 둘 다 함정에 빠진 것이다. 둘 다 조만간 다가올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렸던 여인이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어떤 실수와 배신 그리고 야망의 연쇄가 그녀를 화려한 궁전에서 이 돌감방으로 이끌었을까? 이 이야기를 발견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팔로우 하겠습니다. 일보 42년 스코틀랜드. 생후 6일 된 여자아이가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왕관을 받게 됩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영국과의 전쟁으로 피가 말라버린 왕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녀의 아버지 제임스 5세는 후계자를 만난 지 며칠 만에 열병으로 사망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씁쓸한 예언입니다. 스튜어트 왕조는 한 여자아이로 시작되었고 한 여자아이로 끝날 것이다. 왕국은 야심찬 섭정의 손에 넘어갑니다.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각자의 말을 움직이는 체스판과 같습니다. 리틀 메리는 게임에서 가장 귀중한 말이 됩니다.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왕관을 통일하기 위해 그녀를 아들 에드워드와 결혼시키려 합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영국 지지파와 프랑스 지지파로 나뉩니다. 젊은 왕비의 어머니인 메리드 기즈는 교묘하게 카드를 꺼냅니다. 그녀는 영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프랑스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헨리 8세는 폭력으로 대응합니다. 그의 군대는 이른바 거친 구애로 스코틀랜드를 유린합니다. 도시 전체가 불타고 스코틀랜드인들은 영국의 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548년 5살 빼기 메리는 프랑스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배는 북해의 거친 물결을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어린 소녀 메리는 자신이 스코틀랜드를 영원히 떠나는 자유 여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메리는 왕실 인장과 그녀의 작은 머리에 너무 무거운 왕관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궁정은 그녀를 동화 속 공주처럼 맞이했습니다. 앙리 2세와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그녀를 친딸처럼 입양했습니다. 마리는 퐁텐블로와 생제르맹의 호화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그녀의 총명함은 가정교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궁정의 어떤 여인보다 빛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프랑스의 도팽 프랑수아는 그녀의 놀이친구이자 미래의 남편이 됩니다. 그들은 사촌이자 동맹이자 공범입니다. 이 결합은 영국에 맞서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의 동맹을 굳건히 합니다. 메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결혼 생활이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4살 때 마리아는 키가 거의 6피트, 약 183cm에 달했습니다. 궁정의 남자들 대부분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녀의 젓갈색 머리카락은 촛불 아래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녀의 녹색 눈은 대사들과 시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녀는 5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프랑스어로 시를 지었습니다. 558년 4월 24일 메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프랑수아와 결혼합니다. 그녀는 진주로 수놓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왕관은 조문객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바스티유 감옥에서 대포가 발사됩니다. 프랑스는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스코틀랜드 여왕을 생포한 것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58년 11월 17일 엘리자베스 튜더가 영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헨리 7세의 증손녀였던 메리는 영국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습니다. 유럽 가톨릭 신자들은 앤 불린의 딸인 엘리자베스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메리 스튜어트는 진정한 영국 여왕이었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메리에게 영국 문장을 사용하도록 설득합니다. 이는 묵묵부답인 선전포고입니다. 메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이를 받아들입니다. 16살에 그녀는 자신을 프랑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선포합니다. 한 머리에 왕관 3개가 달린 셈이죠. 헨리 2세는 1559년 마상 시합에서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와 2세는 메리를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메리는 17살이었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대사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성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중세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삼촌인 기즈 공작은 프랑스 정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메리는 칙령에 서명하고 사절을 접견하고 영국 재정복을 계획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낍니다. 중세 세계가 그녀의 발밑에 있는 듯합니다.
프랑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영국이 그녀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2세는 병약했습니다. 끊임없는 두통과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메리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마음속으로는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프랑스화가 없다면 프랑스에서 그녀의 권력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궁정은 왕의 건강에 대해 속삭인다. 귀족들은 왕위 계승과 섭정에 대해 추측한다. 메리는 자신의 운명이 나약한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권력에 대한 그녀의 첫 교훈, 위대함은 삶 그 자체만큼 연약할 수 있다는 것. 메리의 가장 큰 업적은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중세 정치 게임에서 젊음과 아름다움이 군대만큼이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560년 12월 프랑스와 2세가 오를레앙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신음소리가 궁전벽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메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살이 된 메리는 죽음이 그녀의 첫 번째 왕좌를 앗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프랑스와는 12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프랑스에서 메리의 권력도 약해졌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프랑스와의 동생 샤를 9세의 섭정으로 복귀합니다. 마리는 자신이 더 이상 프랑스 궁정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누이는 그녀를 의도적으로 차갑게 대합니다. 한때 그녀에게 아첨했던 궁정 신하들은 이제 그녀의 시선을 피합니다. 슬픔은 위장된 망명으로 변합니다. 메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무관심한 미망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코틀랜드 여왕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녀는 안락함보다 왕관을 택합니다. 1661년 8월 그녀는 칼레를 출발하여 고향 왕국으로 향합니다. 13년 동안이나 집을 비웠던 그녀는 스코틀랜드에서 우아한 외국인으로 환영받습니다. 그녀가 찾은 나라는 어린 시절의 나라가 아니었다. 개신교 개혁은 가톨릭을 황폐화시켰다. 존 녹스는 에든버러에서 가톨릭 우상 숭배에 맞서 설교한다. 귀족들은 교회의 땅을 약탈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메리는 신앙을 버린 왕국과 마주한다. 그녀의 첫 번째 정치적 행동은 개혁가들과 협상하는 것이었다. 녹스는 거의 감춰지지 않은 적대감을 품은 채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메리는 신이 그의 신성한 뜻에 따라 왕과 여왕을 임명했다고 대답했다. 이 대립은 소리 없는 종교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메리는 홀리루드 궁전에 궁궐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사적인 가톨릭 의식을 부활시키는 한편 공적인 개신교 예배는 허용했습니다. 그녀의 종교 외교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몰수된 교회 토지를 유지하는 대가로 그녀의 지도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궁정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독신 귀족들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합니다. 메리는 유혹의 힘을 만끽합니다. 그녀는 무도회 사냥 토너먼트를 주최합니다. 홀리루드 궁전은 프랑스 음악과 파리 패션으로 활기를 띱니다. 스코틀랜드는 수십 년 만에 이처럼 우아함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튜더는 메리의 귀환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깁니다. 영국 스파이들이 스코틀랜드 궁정에 침투합니다. 메리의 모든 움직임은 런던으로 보고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좌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565년 메리는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단리경 헨리 스튜어트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는 메리의 사촌이자 가톨릭 신자였으며 영국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합은 엘리자베스에 대한 두 가지 정당한 권리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훌륭한 선택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재앙이었습니다. 달리는 잘생겼지만 약하고 야심만만하지만 무능하고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다. 마리아는 그의 외모에 반했지만 그의 추악한 인품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결혼식은 홀리루드에서 가톨릭식 성대한 행사로 거행되었다. 스코틀랜드 개신교도들은 불안해했다. 메리의 서자이자 형제인 모레이 백작은 두 사람의 결혼에 반대하는 반란을 주도합니다. 그는 달리가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신앙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리는 가족과 남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녀는 달리를 선택하고 모레이를 반역자로 선포합니다. 스코틀랜드 내전이 시작됩니다. 메리는 예상치 못한 군사적 용기를 보여줍니다. 임신 6개월의 그녀는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병사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킵니다. 모레이는 영국으로 도망치고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메리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오빠를 잃었습니다. 임신으로 그녀는 약해진다. 달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스코틀랜드 왕위 즉위를 요구한다. 의례적인 권력이 아닌 진정한 권력을 원한다. 메리는 이를 거부한다. 달리는 가정폭력으로 응수한다. 그의 굿에 대한 소문이 궁궐 마구간까지 퍼져나간다. 공개적인 굴욕에 마리아의 분노가 더욱 커진다. 달리가 남자들을 애인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 남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공식 행사에도 취한 듯 보인다. 유럽 대사들은 이 스캔들을 각국 법원에 보고한다. 마리아의 평판은 흔들린다. 메리의 이탈리아 비서 데이비드 리치오는 그녀의 절친이 됩니다. 그는 총명하고 신중하며 충성심이 강합니다. 메리는 남편보다 그를 더 신뢰합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리치오가 여왕에게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달리경은 잔혹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1566년 3월 9일 달리는 공모자들과 함께 메리 여왕의 개인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여왕이 리치오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이탈리아인을 방에서 끌어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던 메리 여왕은 비서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리치오의 비명이 궁궐에 울려 퍼진다. 그는 56번이나 칼에 찔린다. 그의 피가 홀리루드의 대리석 계단을 물들인다. 마리아는 가장 충실한 친구의 시신을 바라보며 남편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배신이 그들의 결혼 생활과 왕국에 침투한 것이다. 그날 밤 메리는 부풀어 오른 배를 어루만지며 복수를 계획한다. 그녀가 품고 있는 아이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배신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폭력이 그녀의 침실까지 덮쳤다. 스코틀랜드에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 66년 6월 메리는 에든버러 성에서 제임스 6세를 낳았습니다. 분만은 고통스럽고 피가 흘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여왕의 생명은 위태로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메리는 독설적인 말로 달리경에게 아이를 소개합니다. 맙소사,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지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마치 공개적으로 뺨을 때리는 듯한 울림을 줍니다. 메리는 법정에서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달리는 굴욕감에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왕실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습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여왕이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제임스는 유럽에서 가장 귀중한 상속자가 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왕자이며 영국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던 엘리자베스 튜더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산을 지켜봅니다. 아기는 그녀의 왕조의 미래의 위협을 상징합니다. 영국 스파이들은 메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마리아는 보스웰 백작 제임스 헵번에게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는 강인하고 노련한 군인이며 실용적인 개신교도입니다. 그의 평판은 끔찍합니다. 폭력적이고 바람둥이이며 야심만만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에게 충실하며 마리아만큼이나 달리를 경멸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매력은 즉각적이고 위험합니다. 보스웰은 메리의 신변 안전을 확보한다. 그의 부하들이 전통적인 경비를 대체한다. 가톨릭 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잔혹한 개신교도가 가톨릭 여왕의 접근을 통제한다. 종교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메리는 정치적 일관성보다 개인적인 보호를 선택한다. 술에 취해 아기에 찬 달리는 복수를 꿈꿉니다. 그는 제임스 왕자를 스코틀랜드에서 데려가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는 프랑스로 도망쳐 후계자의 양육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메리는 남편이 자신의 아들을 납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위협은 현실적이고 시급합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화해할 수 없는 파벌로 분열됩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메리 여왕을 지지하지만 보스웰은 불신합니다. 옹원한 개신교도들은 가톨릭의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급진파는 여왕의 퇴위를 요구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소리 없는 내전으로 분열됩니다. 메리는 홀리루드에서 철권 통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가축 도둑들을 처형하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직접 국경지대로 말을 타고 나섭니다. 그녀의 존재는 반항하는 부족들을 위협합니다. 그녀는 전사 여왕이지만 왕국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국의 재정은 붕괴되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국고는 바닥났습니다. 귀족들은 과도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메리 여왕은 병사들에게 봉급을 주기 위해 왕관 보석을 팔아야 했습니다. 국가의 빈곤은 궁정의 호화로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시 96년 12월 메리는 제드버러에서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병을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이라고 속삭였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메리는 혼미해졌고 꿈에서 보스웰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달리는 메리가 회복하는 찰나에 제드버러에 도착합니다. 그의 방문은 차갑고 격식을 차립니다. 메리는 거의 감춰지지 않은 경멸로 그를 맞이합니다. 목격자들은 여왕이 남편과 화해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전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증오는 공공연하고 추문스럽습니다. 메리는 달리를 법적으로 없애려고 합니다. 그녀는 이혼 가능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법은 손쉬운 혼인 무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제임스의 왕위 계승권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메리는 자신을 파괴하는 결혼 생활에 갇혀 있습니다. 보스웰은 더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그는 달리가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동의로 해석됩니다. 음모는 홀리루드의 그늘 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긴장감을 감지합니다. 많은 귀족들이 메리만큼이나 달리를 증거합니다. 모튼 백작, 제임스 벨푸어를 비롯한 여러 귀족들이 불가사의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에서 그 역병을 몰아내겠다고 맹세합니다. 아무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들의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온드 67년 1월, 메리는 글래스고에 있는 달리를 방문합니다. 남편은 병을 앓고 있는데 아마도 매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얼굴은 궤양으로 인해 흉측하게 변해 있습니다. 메리는 부부의 연민을 가장합니다. 그녀는 달리를 설득하여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 에든버러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마리아는 에든버러 성벽 바깥 외딴 집인 커크오필드에 달리를 설치합니다. 장소 선택이 이상합니다. 도시에는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크오필드는 목격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마리아는 낮에는 남편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홀리루드로 돌아갑니다. 67년 2월 금요일 메리는 홀리루드 궁전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마치 아무 걱정도 없다는 듯 춤을 추고 웃습니다. 보스웰은 밤새도록 그녀 곁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냅니다. 한편 후드를 쓴 남자들이 커크 오필드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입니다. 2월 10일 새벽 2시 에든버러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커크 오필드 성당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 굉음은 수마일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원에서 달리와 그의 하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폭발로 죽은 것이 아니라 화약이 터지기 전에 교살당했습니다. 살인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공모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메리는 남편을 제거했지만 그의 평판은 망가졌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여왕에서 살인 용의자로 전락했습니다. 비난이 시작되면서 커크, 오필드의 폐허에서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른다. 에든버러 거리는 소문으로 들끓는다. 시민들은 홀리루드 궁전을 가리키며 경멸의 표시로 메리 여왕의 이름을 외친다. 한때 사랑받던 여왕은 이제 자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존 녹스가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 설교단에 오른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살인을 악마의 소행이라고 단죄한다. 그는 하느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의 말은 왕궁에 닿는다. 메리는 개혁교회의 지지를 잃었음을 깨닫는다. 개신교는 그녀를 가톨릭 살인자로 여긴다. 밤새 에든버러 벽에 포스터가 도배되었습니다. 포스터에는 메리가 보스웰을 유혹하는 사이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포스터들은 메리를 손에서 피를 씻는 레이디 맥베스로 묘사합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잔혹한 이미지로 자신들의 판단을 표현합니다. 대중선전은 어떤 군대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엘리자베스 튜더는 런던에서 전해진 소식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녀의 사촌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남편을 살해한 여왕은 모든 정통성을 잃는다. 엘리자베스는 사절들에게 정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한다. 그녀는 메리가 정치적으로 파멸할 운명임을 알고 있다. 음모에 가담했던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이제 어떠한 개입도 부인합니다. 모튼 백작은 부패한 문서들을 소각합니다. 제임스 벨푸어는 대륙으로 도피합니다. 메리 여왕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의 공범들은 그녀를 버립니다. 권력의 고독은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마리아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보스웰과 거리를 두는 대신 마리아는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두 연인은 함께한 죄책감에서 안식처를 찾는다. 마리아는 보스웰과의 관계가 대중의 눈에 자신을 비난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랑은 그녀를 정치적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567년 4월 12일 보스웰은 단리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는 희극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법정을 가득 채웁니다. 검찰 측 증인들은 두려움에 출두를 거부합니다. 무죄 판결은 재판 전에 결정됩니다. 보스웰은 석방되지만 아무도 그가 무죄라고 믿지 않습니다. 메리는 보스웰과의 결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 법원의 폭탄 선언처럼 퍼졌습니다. 교황은 이 결합을 규탄했습니다. 가톨릭 군주들은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메리는 국제 동맹을 잃었고 외교적 고립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1067년 4월 24일 메리가 스털링에서 에든버러로 향하던 중 보스웰은 무장한 8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메리를 가로막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납치 사건입니다. 보스웰은 메리를 던바 성으로 데려갑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곳에서 보스웰은 메리를 강간하여 강제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 계획한 편리한 거짓말입니다. 이 납치 사건으로 메리는 보스웰과 결혼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것이 정치적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리는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교활함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1967년 5월 15일 메리는 홀리루드 궁전에서 보스웰과 결혼합니다. 결혼식은 개신교식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소수의 귀족만 참석합니다. 대중적인 축하 행사도 없고 종소리도 울리지 않습니다. 왕실 결혼은 장례식과 비슷합니다. 메리는 잔혹한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세계의 왕관을 내어주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메리에 대항하여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연합 귀족 Associated Lords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 왕자를 보호하고 개신교를 회복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깃발에는 달리의 시신과 함께 주여 심판하시고 저의 대의를 위해 복수하소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전은 불가피했습니다. 메리와 보스웰은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반란군에 맞서기 위해 에든버러에서 스털링으로 진군했습니다. 왕립군은 사기가 꺾였습니다. 병사들은 살인적인 여왕을 위해 싸우겠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탈영병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자신의 태의가 패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567년 6월 15일 양군은 카베리 언덕에서 격돌합니다. 메리는 은빛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사 여왕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군대는 와해되고 있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귀족들은 진영을 바꿉니다. 보스웰은 전투의 패배를 직감합니다. 협상이 전투를 대체한다. 의회의 군주들은 메리가 보스웰을 버리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한다. 메리는 왕관과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보스웰은 그녀의 결혼 약속을 풀어준다. 군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작별 키스를 나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친밀한 순간이다. 보스웰은 북쪽으로 도망칩니다. 마리아는 반군에게 항복합니다. 그녀가 포로로 에든버러에 도착하자 군중은 창녀를 불태워라, 살인자를 죽여라 라고 외치며 그녀를 맞이합니다. 그녀가 지나가자 여자들은 침을 뱉고 남자들은 돌을 던집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민족이 어떤 외적보다 자신을 더 미워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같은 이름의 호수에 있는 섬 로클랩은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은 물로 둘러싸인 감옥입니다. 24살의 메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연인, 왕관, 아들 그리고 왕국까지. 그녀는 감방에서 자신을 자유로부터 갈라놓는 잿빛 바닷물을 바라봅니다. 스코틀랜드는 마치 나병 환자처럼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1997년 7월 24일 후견인들은 그녀에게 퇴위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메리는 겨우 1살밖에 안 된 아들 제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의 사생아인 모레이가 섭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왕관을 차지했던 그녀는 이제 왕관을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왕위에 서명하며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부엌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상처는 얕지만 그 의도는 진심입니다. 그녀는 바닥을 쳤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붕괴는 완벽하고도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1968년 5월 메리는 어선을 타고 로클레번에서 탈출한다. 사랑에 빠진 젊은 경비병 윌리 더글러스는 저녁 식사 도중 열쇠를 훔친다. 폐위된 여왕은 밤바다를 헤치고 자유를 찾아 나선다. 그녀의 탈출은 11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왕위를 되찾을 희망이 되살아난다. 왕당파는 스코틀랜드 서부에서 그녀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메리는 여전히 가톨릭 귀족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가일 백작은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해밀턴 가문은 병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주 후 메리는 6,000명의 병력을 소집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군대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칭 68년 5월 13일 메리 왕의 군대는 글래스고 근처 랭사이드에서 리젠트 모레이의 군대와 맞붙었습니다. 전투는 겨우 45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메리 왕의 군대는 노련한 화승 총병들의 포화에 무너졌습니다. 기병대는 도주했고 보병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완전히 굴욕적인 패배였습니다. 메리는 근처 언덕에서 학살을 지켜본다. 마지막 지지자들이 적의 창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다. 스코틀랜드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했음을 깨닫는다. 돌이킬 수 없다. 그녀의 운명은 랭사이드 평원에서 결정된다. 25살의 메리는 왕국 없는 여왕이 된다. 남쪽으로의 도피는 절망적이다. 마리아는 하루에 90마일을 달린다. 그녀는 알아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잘랐다. 헛간에서 자고 퀴퀴한 빵을 먹었다. 프랑스 성에서 살던 여인은 이제 누더기 옷을 입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이 대조는 그녀의 몰락을 상징한다. 첨제고시 98년 5월 16일 메리는 솔웨이 강을 건너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튜더가 자신을 사촌이자 적법한 왕비로 맞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메리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여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피난처 대신 그녀는 19년 동안 지속될 화려한 감옥을 찾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소식을 듣고 경각심을 느낍니다. 메리는 난민 신분으로 영국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영국 왕위 계승 후보로 가톨릭 신자입니다. 영국 가톨릭 귀족들이 메리에게 호의를 보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금하기로 결정합니다. 왕실의 환대를 가장한 가택연금입니다. 메리는 칼라일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녀의 방은 편안하지만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녀는 호위 없이는 나갈 수 없고 허가받지 않은 방문객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점차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포로로 잡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사촌이 그녀를 위해 완벽한 외교적 함정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메리는 잉글랜드 북부의 성에서 늙어갔습니다. 셰필드, 체츠워스, 포더링헤이, 요새는 하나같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호자들은 바뀌었지만 경계는 변함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살려두되 생매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메리의 이름을 둘러싼 가톨릭 음모가 만연합니다. 1571년 리돌피 음모, 1583년 스롱모턴 음모, 1586년 베빙턴 음모 등이 있습니다. 메리는 직접적인 연루를 부인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음모자들을 자극합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대안으로 존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수석 스파이 프랜시스 월싱검은 메리 주변에 감시망을 칩니다. 그녀의 서신을 가로채고 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지지자들 사이에 스파이를 심습니다. 메리가 쓰는 모든 글이 런던에서 읽힙니다. 그녀의 사생활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876년 월싱검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메리가 공모자 앤서니 베빙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살해를 인정하는 듯합니다. 메리는 편지가 위조되었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사촌을 처형할 법적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재판은 1586년 10월 포더링헤이 성에서 열렸습니다. 메리는 검은 옷을 입고 목에 금 십자가를 걸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법정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권적인 여왕이며 신하들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위엄은 적들조차 감탄하게 했습니다. 혐의는 명확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암살 음모, 영국 왕실에 대한 반역, 그리고 왕국의 적들과 서신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메리는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의 용기는 절박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판결은 불가피합니다.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는 참수형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몇 달간의 망설임 끝에 1187년 2월 1일 처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여왕을 처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례는 모든 군주국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메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합니다. 그녀는 영혼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작별 편지를 쓰고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충실한 하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왕처럼 행동합니다. 처형 전날 밤 마리아는 잠도 자지 않는다. 라틴어로 기도하고 유언장을 쓰고 작은 반려견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녀의 흰 머리카락은 젊음의 황금빛을 잃어가고 얼굴에는 19년간의 감금 생활이 역력하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꺾이지 않는다. 포더링헤이 주민들이 성광장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톨릭 여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어떤 이들은 스코틀랜드 반역자의 죽음을 축하했습니다. 영국은 왕실 처형이라는 광경을 두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승리했지만 그 정치적 대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올 87년 2월 8일 아침은 흐리고 차가웠다. 메리는 단두대를 향해 힘찬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가톨릭 순교의 상징인 붉은 패티코트 위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한때 세계의 왕관을 차지했던 그 여인이 이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1087년 2월 8일 오전 8시 메리 스튜어트는 포더링헤이 성의 대강당에 들어섰다. 300명의 증인들이 그녀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고개를 높이 들었다. 44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어온 왕족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단두대는 검은 벨벳으로 덮여있다. 메리는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른다. 그녀는 군중에게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로 연설한다. 그녀는 사형 집행인들을 용서한다. 그녀는 가톨릭 신앙을 위해 죽겠다고 선언한다. 그녀의 말은 무덤 같은 침묵 속 홀에 울려 퍼진다. 심지어 적들조차 그녀의 용기에 감탄한다. 하인들이 그녀의 옷 벗는 것을 도와줍니다. 검은 드레스, 아래에는 기독교 순교의 색깔인 진홍색 패티코트가 걸려 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반역자가 아닌 순교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정치적 행위는 바로 자신의 처형입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칼날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처럼 두 팔을 뻗는다. 라틴어로 시편 31편을 낭송한다. 인테 도미네 스페라비,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사형 집행인이 도끼를 들어 올린다. 첫 번째 도끼는 빗나가 그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 두 번째 도끼는 목을 부분적으로 자른다. 세 번째 도끼가 되어서야 비로소 참수가 완료된다. 마리아는 살아있던 그대로 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사형 집행인은 머리를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빠진다. 가발이다. 대머리에 회색빛이 도는 진짜 머리가 땅바닥에 굴러다닌다. 목격자들은 경악한다. 죽어서도 메리는 연극적인 놀라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녀의 허영심은 생을 마감한 뒤에도 계속된다. 엘리자베스 튜더는 그리니치 궁전에서 소식을 접합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처형에 대한 공포를 표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알지 못한 채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거짓말이지만 엘리자베스는 책임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기름 부음 받은 여왕을 처형했습니다. 이 전례는 모든 유럽 군주국을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메리 여왕의 처형은 스페인 무적 함대의 완벽한 구실이 됩니다. 유럽의 가톨릭 신자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맞서 일어섭니다.
죽은 메리 여왕은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합니다. 바로 영국의 적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녀의 흘린 피는 국민의 단결을 외치는 함성이 됩니다. 메리 여왕의 아들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공식적으로는 항의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침착함을 유지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영국 왕위 계승자가 모성애적 복수를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왕족의 혈통은 정치적 계산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메리 여왕은 친아들에게조차 배신당했습니다. 메리의 시신은 6개월 동안 묻히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사촌을 어디에 묻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피터버러 대성당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지만 왕실의 화려한 의식은 거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덤에는 아무런 비문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가 잊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송 3년 엘리자베스 튜더는 자식 없이 사망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왕위는 처형된 어머니를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메리의 유해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장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무덤보다 더 웅장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사적 아이러니는 완벽합니다. 평생 영국 왕위를 주장했던 메리는 마침내 아들을 통해 왕위를 차지합니다. 스튜어트 가문은 한 세기 동안 영국을 통치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처형함으로써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왕조를 영국 왕위에 앉혔습니다. 메리의 복수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메리 여왕이 저항했던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개혁은 마침내 공고화됩니다. 그러나 가톨릭교는 하이랜드에서 살아남습니다. 메리 여왕에게 충성하는 시족들은 수세기 동안 가톨릭 신앙을 고수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저항은 정치적 저항으로 변질됩니다. 메리 여왕은 자신도 모르게 미래의 자코바이트 세력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영국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를 치명적인 유혹자, 살인자, 그리고 배신자로 묘사합니다. 가톨릭 작가들은 그녀를 순교자이자 성인으로 묘사합니다. 메리 스튜어트에 대한 전설은 수천 가지의 모순된 버전으로 파편화됩니다. 각 세대는 각자의 정치적, 낭만적 필요에 따라 그녀를 재해석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도청된 그녀의 서신은 복잡한 여성상을 드러낸다. 총명하지만 충동적이고 용감하지만 무모하며 열정적이지만 교활하다. 마리아는 중세와 르네상스, 가톨릭과 정치가 여왕과 여성 등 당대의 모순을 모두 담고 있다. 그녀의 인간성은 전설을 초월한다. 포더링의 성은 1627년에 철거되어 잔디로 뒤덮인 폐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스코틀랜드 가톨릭 신자들은 단두대가 있던 자리에 붉은 꽃을 바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메리 여왕은 국가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그녀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연대기에서는 그녀를 프랑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영국을 하나의 가톨릭 왕관 아래 통합한 여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녀의 실패는 유럽의 종교적 균형을 뒤흔들었습니다. 메리 여왕 없이 영국 제도에서는 개신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패배는 종교 개혁의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극작가들은 그녀의 삶을 소재로 비극을 쓰고, 시인들은 그녀의 죽음을 주제로 발라드를 짓고, 소설가들은 보스웰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묘사합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보편적인 문학적 여주인공이 됩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신화 속으로 사라지고, 그녀의 전설은 그녀의 전기를 능가합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사후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매혹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중세 여왕이자 최초의 근대 유명 인사였습니다. 대중 이미지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 초상화, 의식 등 당대 매체를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스펙터클 정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산은
역설적입니다. 여왕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상징으로서는 승리했습니다. 모든 왕국을 잃었지만 불멸을 얻었습니다. 처형당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어떤 패배는 승리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이 잘렸을지 몰라도 그녀의 전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역사의 어두운 복도를 걸어보셨나요? 이 여정은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생생한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프랑스 궁정의 피비린내, 나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요.